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의 끝은 대체 어딜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데 이어서 오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기무사가 참여정부 시절 일반 국민 사찰을 넘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또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일단 뭐 국회를 비롯해서 특정 단체나 또 특정 언론 등에 대한 어떤 첩보 또 뭐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라는 게 이제 법관의 독립과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아니면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데 독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사법부를 가장 흔드는 세력은 뭐 정치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벌이라든지 이렇게 봤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사건인 경우에는 사법부가 알아서 긴다는 거죠.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압력이 가해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자신이 예.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예를 들어 대한변협 회장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사실 법조계라는 게 다 인맥으로 엮여 있거든요. 예. 다 엮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여된 사건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하는 일들을 충분히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하청 변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예전에 맡았던 사건이나 아니면 뭐 현재 그분이 법인이라든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뭐 재판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시도했다는 게 저는 사법부 역사에서는 굉장히 스스로 치욕적이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망각한, 스스로 어찌 보면 포기한 이런 처사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준석 위원장도 아직 못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제 사실 이제 주제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상고법원 도입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입법부와 이제 사법부가 사실상의 트레이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보면요 사실 어떤 그런 형태의 뭐 부정이 개입된 어떤 그 교환이라 할지라도 예. 제시하는 사람과 제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같이 공존해야지만 이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황에서는 둘 다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과연 이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걸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또 사법부에게 시그널을 보냈느냐 하는 걸 봐야 되고 또 법원은 또 지주 없이 그걸 또 이렇게 또 접근해서 또 청탁을 들어주는 형태로 재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법사위에 있는 야당 여당 측 의원들이 공히 어떤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뭐 벌금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뭐 식의 청탁을 했다는 제안까지 이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거래가 처음에 시작될 때 분명히 물꼬를 터준 사람들이 양쪽에 있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상고법원을 갖고 우선 애먹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측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이걸 상고법원을 순리대로 안 풀고 이렇게 풀면 빠르겠지 하고 법원 쪽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쪽을 다 동시에 들여다봐야지 되는 것이지 사법부가 어차피 뭐 우리 현 정치 제도화에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아무리 학교 폭력이 심하다 해가지고 학교를 없앨 수는 없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과연 이런 구조적으로 왜 이런 바터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도 네네, 논의 맞습니다. 중이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특별법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금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각의 이유는 보면 뭐 별건 수사다, 뭐 직무상 비밀이다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사실 이런 이유로 기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뭐 범죄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든지 도망갈 염려가 없다든지 뭐 증거 인멸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 별건 수사에서 직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기각이 거의 90% 이상 기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 법원에서 재식규 감사하기 아니냐. 현재 법원에서 이거 과연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느냐. 물론 나중에 기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기소를 했을 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의문. 수사에 협조하겠느냐. 수사가 된 다음에 재판을 할 때도 과연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이제 특별재판부, 중앙지법 안에 따로 재판부를 둬서 대법원장 임명하게 해서 영장도 거기서 발부시키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게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의견인데요. 네. 지금 이제 검찰에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오는 게 지금 거의 관행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도
특별 법원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지금 특별 재판부는 중앙 법원 안에 있는 재판부를 별도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사법부 영향을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럴 바에는 지금 특별 검찰을 선임하듯이 특별 법원을 설치해서 거기서 영장도 발부하게 하고 그다음에 재판도 하게 하는 게 오히려 사법부 내 재판이기 때문에 더 적정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반발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미공개 문건들이 좀 공개가 된다면 이게 좀 반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미국은 가장 좀 큰 어떻게 움직임이라는 건 여론의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보면 예. 실제로 대법원이 지난 이제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판결들에 대해 가지고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특히 이번에 위안부 건에 대해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개입 정황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래도 사법부는 항상 우리의 마지막 균형추가 되길 바랬던 그런 마음에 속된 말로 초를 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점에 법원이라는 조직 방어 논리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개방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형태의 다른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게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시간이 끌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원 쪽에서 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 내 자체 정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젊은 법관들의 움직임도 있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럼 이 문건들을 뭐 이제 좀 분석을 해보고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번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또 이런 사법부의 재판글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과거와 달리 이제 스스로 알아서 긴다 이런 예. 얘기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법관이 이제 관료화되는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관 관료라는 걸 결국 승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승진을 하려면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좋은 자리라는 건 우리가 법원 행정처 같은 데 거쳐야만이 뭐 부당 승진하고 이런 어떤 관료화되다 보니까 예. 어떤 승진의 개념이 작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는 법관이라는 건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면 재판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높은 자리에서 나와야 어찌 보면 자기가 이제 평생 또 편하게 사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려면 반드시 이제 법원 행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작용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안으로서 이제 평생 법관제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법관만 평생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서 나중에 변호사에서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관이 되면 계속 자기가 정년퇴직하고 때까지 법관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뭐 로펌에 간다든지 정관료를 받아서 돈 버는 건 안 한다. 예. 예, 그런 게 이제 평생 법관제인데요. 좀 그런 게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기 어떤 나중에 뭔가를 잘 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정관예우를 바라는 이런 거를 좀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안 하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무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폭로가 나왔는데 네. 그중에서 노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의 통화가 감청이 됐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논란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의아할 것은 없는 게 노무현 대통령과 그 국방장관 간의 통화라고 하니까 특별해 보이지만은 예. 원래 감청이라는 거는 도감청 영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감청 영장도 한 사람 대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이한테 전화한 사람을 감청해라라는 게 영장인 거지. 어디서 전화 온지 어떻게 알고 이준석이랑 누가 전화하는 걸 감청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무사라는 부대는 군내에서 군 영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군으로 이동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쿠데타 정황이나 이런 걸 관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광범위한 감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당시 윤광 국방장관을 감청해라라는 관점보다는 윤광 국방장관에게 전화하는 사람들을 감청해라라는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 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뭐 어쩌다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다른 정황이 있는 것인데 예. 너무 이제 이걸 노무현 대통령만 부각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다소 좀 부풀려진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제 기무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도 어떤 경위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예.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방의 감청 대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에게 다른 사람이 전화하는 것이 만약 민간인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것도 과연 민간인 사찰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모호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제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좀 이런 걸 세세하게 밝혔으면 좋겠고 이것을 푸는 방식 자체가 지금 보면요 굉장히 저는 일견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왜 이것이 기무사라는 건 대한민국의 기밀 업무를 하는 기무사라는 곳인데 네. 왜 모든 것들이
사실 뭐 어떤 단체인지도 불확실한 어떤 군 인권센터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다 발표되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기밀 업무가 이래 가지고야 기밀 업무겠느냐라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형태의 기밀이 노출됐을 때는 노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노출한 사람이 왜 그러면 이걸 폭로하는 경로로서 군인권센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군인권센터 측이 이제 자신 있게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 물론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국방부 장관에 이 초점을 맞춘다면 뭐 감청을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국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지휘권자를 감청한다는 게 이게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많긴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보면요, 이 감청을 하려면 이제 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고등법원에 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군내 통신망인 경우는 항시적으로 이게 군내 통신망, 그러니까 군내 유선이든 핸드폰이든 군용이 있거든요. 이건 항상 기무사가 100% 감청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하지만 이제 결국 대통령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사이의 어떤 대화를 사실은 감청이 가능하지만 그거를 사실은 대통령이 통지를 한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감청해서 기록을 남겨놓거나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서 끊는다든지 하는 게 맞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가능성이 맞습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지점은 이제 이 기무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악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보안사가 기무사로 될 때가 90년에 윤석열 입양이 폭로했을 때요. 예.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A급, B급, C급에 있었는데 A급 국회의원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 도주했을 때 어디로 간다든지 집안 구조라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까지 다 이제 사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제 기무 부대장 그때 보안사였겠죠. 보안사 된 다음에 기무사령관한테 독대를 보고 받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도 좀 단절을 시켰고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좀 악연이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그런 감청 얘기가 저는 좀 나오는 걸 보고요. 그때 감청의 대상이 마침 또 내용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물론 지금 이준석 위원장님께서 왜 그게 이제 시민단체 통해서 나오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물론 이제 군인권센터라는 단체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분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도 해서 군 문제는 대부분이 지금까지 이분을 통해서 폭로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개헌 문건도 그렇고요. 예. 근데 이분이 저도 일하는 스타일을 주변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냥 한 번에 뭐 제보를 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무사라는 게 사실은 지금 개혁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문건은 개헌 문건 2개밖에 없어요. 외부적으로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온갖 억측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기무사 내에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다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가서 증언하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회에 가서 또 지난번에 증언하면 뭐 하극상이다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과 배치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야당에서 이분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뭐 성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건 안 맞다고 봐요. 그 뭐 입수 경로는 제가 보기에 나중에 수사 과정이라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내용이 맞냐 안 맞냐 내용을 따지는 게 맞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 그분이 이제 성정에서 혼란했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과연 어떤 정보력을 가졌길래 기무사에서 이분한테 제보를 하는 것이며 첫째로는 두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기무사에서 아까 개헌 문건 말씀하셨는데 개헌 문건도 처음에 보면은 2급 비밀 도장 찍혀있다고 비밀이라고 청와대에서 우리가 비밀을 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비밀 문건도 아니었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비밀 문건인지 아닌지도 파악 못하고 해제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넌센스인데 과연 이분은 그럼 처음에 비밀 문건이라고 해서 입수한 건데 그걸 어떻게 입수했냐는 거죠. 결국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기무사에서 그럼 저는 기무사라는 기밀 업무 때문에 기무사인 거거든요. 네. 그건 그런 조직의 특성상 이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이거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것보다 더한 수준의 자료도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수사 이전에 명명백백하게 출처를 밝혀야죠. 이게 왜 밝히기 어려운 그 출처입니까? 개헌 문건 같은 경우는 하나는 비밀이 아니었고 처음에 나온 거는 네. 두 번째 나온 거 비밀이었고 해제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온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밀이 아니었던 거는 이제 2002년 도장은 통해서 나온 찍혀있지만 것이었죠. 기밀 장부에 등재돼 있지 네.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밀 장부에 어쨌든 등재 안 돼 있었죠. 예. 예. 네. 안 돼 그거는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안 돼 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기밀입니까? 기밀 장부에 도장은 누가 찍어놨는데 기밀 장부에 없었다고 분명히 확인했고 그런데 그 기밀이 아닌 것을 청와대는 내가 해제하겠다고 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 똑같은 겁니까? 사를 받았지만요.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기무사의 가장 지금까지 그 개혁에 주도했던 분이 윤석열 입양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분도 사실 어찌 보면은 나중에 처벌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그 내부 자료를 갖고 가서 폭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자료였거든요. 그 뭐냐면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한 자료. 물론 합법적으로 하려면
비밀 해지하고 그다음에 상관의 허락을 받고 폭로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무사 개혁, 기무사의 어떤 내부적인 이런 폭로가 없이는 절대로 이런 합법적인 절차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부 제보자가 나오는 것이고 예. 저는 윤석열 입영 사건을 한번 이 사건과 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입장은 기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면. 네, 그래도 그건 문제는 비밀이었어요. 여기까지 윤석열 입영도 들고 나오고 이야기를 있다는 나눠보도록 거니까. 하겠고요. 예, 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기무사 개혁 계속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결국 기무사라는 게요. 과거에 보면 이 조직이요. 그 보안사 시절에 쿠데타도 일으킨 조직이고요.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오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하극상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이 기무사의 개혁이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은 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직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군대 내에서 계선상 위에 있는 국방장관하고 속된 말로 국회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까지 보면서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그렇다면 이 조직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는 오히려 정부에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알듯이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 다음에 해양경비 안전본부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업무 하는 것이고 지금도 보면 뭐 기무사 해체한 다음에 과거에 보안사에서 기무사 온 다음에 이제 이름 뭐로 바꿀 겁니까? 이 정도의 국민들의 기대감 갖고는 되지 않고 지금 보면 뭐 장군 자리를 둘러 줄이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보면은 군대가 어떻게 하면 권력자에게 줄을 서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만드느냐에 역점을 둬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건 조직의 운용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뭐 조직을 개혁하겠다 해고 뭐 엎어놓고 이런 건 사실 큰 틀에서 중요하지 않다 봅니다. 예. 예. 뭐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개혁안을 이제 개혁위원회에서 보고를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를 네네.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뭐 수장을 민간이 맡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국방부 내 한 본부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외청을 만들어야 된다 있는데 그런 안들은 아마 그 기무개혁 특위 장영달 위원장이 맡고 계신 데다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는 좀 국회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기무사의 어떤 설립 근거가 국군조직법에 의한 기무사업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인데 사실은 그냥 국군조직법에 편입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뭐 법을 만들든가 해서 예. 국회의 어떤 정보의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굉장히 기무사가 굉장히 부대가 큽니다. 장군 수도 8명, 9명 되고요. 뭐 인원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각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각 부대에 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기무사가 갖고 있는 힘은 원래 역할은 방첩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방지라든지 적과의 내통을 방지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군대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전시엔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인사, 진급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그러니까 평소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했고 평소에 누구랑 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매일매일 보고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지휘관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는데 인사 문제는 사실은 인사 부서가 있습니다. 인사사령부가 있고 인사참모가 있고 이분들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민간 사찰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도한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 본래의 목적 방첩 분야라든지 아니면 어떤 쿠데타 방지라든지 군내 반란을 뭐 어떤 제어하는 적과의 내통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로 본연의 임무를 찾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사실 인사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정보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방첩 활동을 하는 것이지 가가지고 당신 간첩이요 해가지고 나 간첩이요 이럴 사람 없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활동을 줄이면서 이 활동을 그대로 하게 한다? 이 말 자체가 제 생각엔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 속에서 나오는 부수 정보들 바탕으로 활동하는 기무사에 대해 가지고. 인사 정보는 수집하지 말고 그다음에 방첩 활동은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무슨 말씀이 의미가 아니고요. 있느냐.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게 사실은 부대의 어떻게-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굴 이렇게 만나는지 말씀을 그런 걸 하시는 수집하지 거죠. 않고. 그게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인사, 진급 심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민주당 당대표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가 먼저 이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 김 후보의 이런 좀 탈당 요구 일단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우리 당내에서는 아직 그 정리는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죠. 후보께서는 이제 탈당이란 말은 거론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사실상의 탈당이라고 결단을 내려야 이야기를 된다. 하죠. 이제 이렇게 결단을 말씀하신 내려야 거고 된다. 이제 이해찬 후보님께서는 뭐 관계 없는 얘기다. 전당대회랑 그다음에 우리 송영길 후보님께서는 일단 사법 수사가 먼저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조치하면 된다. 어찌 보면 이제 나올 얘기는 다 나온 얘기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 전당대회라는 게 이렇게 이슈가 잘 없거든요. 이슈가 어찌 보면 이제 뭐 다 지금 얘기한 게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 그 부분은 다 공통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초반에 이제
구도를 흔드는 이슈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처음에 초반 대세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 이해찬 대세론이라는 게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예. 거 어쨌든 판을 좀 흔드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한 거라고 보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김진표 의원님이 이제 경기도에 주로 수원 쪽에 이제 어찌 보면 수원 경기도 쪽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지난번 이재명 지금 도지사하고 붙었던 전해철 의원과 어찌 보면 이제 서로 뭐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서로 뭐 지지를 하는, 지난번에는 아마 전해철 의원 지지하고 다시 지지를 받는 형태가 돼서 지난번 좀 안타까운 건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 플러스 약간 알파 이제 조폭 열려고 나온 건데요.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라는 게 좀 미래로 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얘기인데 이제 특정인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일들 가지고 이게 오래 끌 이슈는 아닌데 분명히 이제 제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한 번은 이제 제기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떤 네. 식으로든지 간에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는 초반 좀 판을 흔드는 이슈화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이슈가 어쨌든 김진표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유리하게 불리하기보다는 이제 초반에, 예. 초반에 이제 좀 이슈 대세론이 선점은 있었는데요. 했다. 네. 이슈 초반에 어쨌든 이슈를 좀 제기한 건 맞고요. 이거에 따라서 입장들이 각 후보들이나 아니면 각 이제 대의원들이나 특히 당원들, 권리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쪽으로. 어쨌든 좀 이슈화에는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남의 당이니까 멀리서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잘 보이죠. 저거는 그냥 친문에서 그냥 이재명 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사실 이런 당의 품위를 해쳤다라는 이유로 이제 김진표 의원이 내치려고 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뭐 형법적인 거로 보자면은 김경수 지사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지금 상황에 안 놓여 있습니까? 보면은 지금 뭐 특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품위 손상이야 어떻게 거론할 수 있겠지만은 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어쩌다가 조폭 같은 사람에게 연루됐니, 뭐 이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이 사람은 탈당하라 그러고 반대로 김경수 지사에겐 이런 방구도 없는 것 자체가 저는 선호가 명확해 보이고요. 지금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친문 표심에 구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전당대회 하에서는 이런저런 공격과 방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다만 이제 이해찬 의원이 약간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친문을 대표하는 주자 중에 하나로서 예. 이 이슈에 있어가지고 김진표 후보와 차별화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친문 세력에게 약간 좀 밉상이 보인 이재명 지사가 같이 동조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서 아마 입장 표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보면 뭐 원리 원칙대로 합시다, 뭐 순리대로 합시다, 뭐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합시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한번 이슈를 끌었으니까 계속 이야기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제 전해철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 이제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 이제 붙었을 때 당시민이 민심이니 하면서 결국에는 비슷한 논쟁을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아무리 문심이 이제 세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세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걸 엎을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계속 주자들은 부각은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좀 이어서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드보이에 귀한 바른미래당도 해당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 당명에 많은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른 네. 미래당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른 당에서 이제 지도부를 이제 경쟁하면서 예를 들어 김병준 비대위가 들어섰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나온 후보들 보면은 굳이 뭐 젊은 주자군이라고 할 분들은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힘입어가지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또 이제 경준과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띄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결국에는 뭐 당신 민심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달 이상 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드러날 거라 봅니다. 예. 아까 이준석 위원장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네, 멀리서 바라보는 바른미래당의 상황 좀 어떻게 일단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대표로 출마하신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잘 되기 바라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어찌 보면 다 뭐 정치가 사실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에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 있게 나서준 거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뭐 안심이 결국은 소나학교로 예. 가는 게 아니냐. 저는 요 지금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무총장이라는 게 이 어찌 보면 이제 이 공정하게 선거를 이끌어가는 분인데, 이분이 특정 이렇게 모임에 가서 뭐 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물론 뭐 다른 당 입장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공정한 경선에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뭐 어느 당이든지 간에 좀 이제는 좀 이렇게 뭐 개혁이라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 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담만 받으니까 죄송하네요. 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김병준 위원장이 당내 불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지금 통합의 어떤 행보다 아니면 또 당내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행보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분분한데요. 일단 위원장님 좀 어떻게? 아니 원래 이게 그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행보는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갈등을 치유려고 할 때 가장 차이점이 적은 데부터 우선 가가지고 갈등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더 큰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치유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 참 좋은데 지금 본인이야 노무현 대통령이랑 다 있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하신 거겠지만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한테는 완전 다른 집에 살던 사람끼리 뭐 이렇게 뭐 교류하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보수 지지층 대다수는 결국에는 강한 야당 또는 보수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달라라는 주문을 지금 이제 당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당내에서 계속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밖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 이런 호기를 놓치지 않고 예. 또 이제 또 저 선분 대권 부금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하시던데 그렇죠. 저는 뭐 그거야 박지원 대표야 뭐 항상 그런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딱히 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분이 지금 영입된 계기 자체가 결국에는 전당대회 전까지 관리형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김병준 총리는 역량도 뛰어나신 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야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유민봉 수석을 뭐 이제 정강정책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조직의 장을 맡기시고 예. 이런 행보 자체가 내가 진짜 이 당 주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새누리당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그냥 그 뭐랄까 전문 경영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일을 벌이려고 하느냐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이런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김병준 이제 총리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께서 하신 행보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 행보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이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민주 세력과의 어떤 통합 행보라든지 아니면 화해 행보를 많이 할 것이고 보수 쪽을 엮어내는 힘 자체는 약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주의적이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비판을 했거든요. 뭐 친노 반문 노선이다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분은 이제 그 프레임을 이제 짜고 싶은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국가주의 반대는 시장주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보면 전신이 보면요, 반공주의, 그다음에 국가 주도의 어떤 개발. 사실 둘 다 이제 국가주의에 굉장히 친숙한 편입니다. 이분이 저는 이제 어떤 정책 대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인적 청산에는 별로 자신이 없고 선거를 앞두니까 이제 앞둬야 이제 인적 청산이 되는데 뭐 지역위원장도 뭐 바꾸겠다 했지만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정책 쪽으로 인적 청산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정책 대결을 하고 싶은 건데 구도는 저는 잘못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는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 내에 더 많습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반공주의라든지 국가 주도의 개발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먼저 바꾸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내부의 어떤 혼란을 그러니까 친박 비박의 혼란을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어쨌든 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싶은 건데 이 구도가 저는 짜이기 쉽지 않은 구도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노현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